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어째서였을까요? 저를 붙잡은 그의 손길이 그토록 차갑고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은 훗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3년 전 나를 꺼지지 않는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 바로 그 손이었음을. 육체의 기억은 사라졌어도 나의 영혼만은 그 배신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나의 의식이 돌아온 그날은 기적의 날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그 남자의 인생이 끝나는 심판의 날이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없는 완전한 무의 공간. 나는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그저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기계음 같았는데 점차 익숙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애타게 저를 찾는 목소리. 지연아, 서지연. 그 목소리를 따라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어둠을 밀어내고 또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아주 희미하게 눈꺼풀 위로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뻑뻑한 눈을 뜨려는 시도조차 산을 옮기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저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아주 조금씩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과 깜빡이는 기계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한 남자. 제 남편 박상철이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나 보여? 지연아. 남편은 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 마지막으로 기억하던 모습보다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꼭 저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마움과 미안함에 저 역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뻐끔거리는 저를 보며 남편은 괜찮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 손등에 연신 입을 맞췄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어. 의사, 간호사, 여기요.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남편의 외침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병실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눈에 불빛을 비춰보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지연.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에서 겨우 제 이름을 뱉어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고개를 겨우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저 남자, 내 남편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고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키며 말을 걸고 돌봐준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을 향한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3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을 홀로 버텨냈구나. 낯선 병실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 내 구원자. 소란이 지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남편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젖은 수건으로 제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응?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기대어 겨우 마음을 놓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가 제 뺨을 쓰다듬을 때마다, 제 이마에 입을 맞출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뱀 한 마리가 맨살을 스르륵 기어가는 듯한 섬뜩한 불쾌감.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왜 이러는 걸까? 3년간 나를 지켜준 은인에게 이런 끔찍한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긴 잠이 내 정신을 망가뜨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고맙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 말에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당신이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의 눈에는 오직 아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박상철, 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얼굴 어딘가에서 아주 낯설고 서늘한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처럼.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스스로를 다그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를 살린 사람이라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매캐한 연기와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저는 그 불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뜨거워서, 너무나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너머로 검게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불길 속에서 발버둥 치는 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멀고 불길이 아른거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춘 채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치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방금 그건 꿈이었을까? 아니면 기억의 조각일까? 어두운 병실. 창밖은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삑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침대 옆 간이 의자에 남편이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얼마나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간 저를 지켜준 고마운 은인, 그리고 방금 전 제 기억 속 불길 너머에 서 있던 그 섬뜩한 실루엣. 두 개의 이미지가 위태롭게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죽인 채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마움 때문일까? 아니면 공포 때문일까? 이제는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3년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싸늘하면서도 상쾌한 공기에 잠시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제 어깨 위로 남편은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직 쌀쌀해, 여보. 감기 들면 안 돼. 그의 손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저는 1회차 마지막에 보았던 그 끔찍한 불길의 환영 때문에 차마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맛있는 보양식을 먹으러 가고 예쁜 옷을 사러 가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소소하고 행복한 계획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귀에는 어쩐지 공허한 소음처럼 맴돌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난 3년의 공백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렇게 덮어버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던 사이 세상은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심장이 조용히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나의 공간. 그곳에 가면 이 지독한 혼란이 조금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정원이 딸린 2층짜리 하얀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야, 여보. 당신이 없는 동안 매일 쓸고 닦았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나도.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마룻바닥, 가지런히 정돈된 가구들, 유리알처럼 맑은 창문.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손때와 추억이 묻어 있어야 할 공간이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당신 깨어나면 좋아할까 싶어서 가구도 새로 싹 바꾸고 도배도 새로 했지.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모든 호의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덮기 위한 위장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난로 위 원래 우리 두 사람의 활짝 웃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던 자리에는 값비싸 보이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늘 사진들로 가득했던 거실장 위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장 한 편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우리의 연애 시절부터 신혼여행, 소소한 일상까지 담겨 있던 두꺼운 앨범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보, 제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나왔습니다. 우리 사진들이 하나도 없네요. 앨범들도 그렇고. 제 질문에 남편은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당신 병원에 있는 동안 집 정리하면서 보니까 사진들도 다 낡고 색이 바랬더라고. 앨범도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이참에 다 정리했지. 속상해하지 마. 이제 당신도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앞으로 더 예쁘고 좋은 사진들로 이 집을 가득 채우면 되지. 응? 그의 대답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해서 더 이상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곰팡이가 쓴 앨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고 역사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 남편은 지금 우리의 과거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잠시 정원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갖고 놓은 장미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가시 돋친 식물들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나, 저기 서 선생님 아니세요?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오신 우리 앞집의 김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올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누구야? 박서방 부인. 멀쩡하게 걸어다니네.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진심 어린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할머니. 걱정뿐이었나? 동네 사람들 다 마음 졸였지. 3년 전 그날 밤에 박서방이랑 대판 싸우고 소리 지르면서 집을 뛰쳐나가더니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 싸움, 대판 싸웠다고?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단순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봤다고,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굳어있자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마침 집에서 나온 남편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제 아내는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옛날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죠.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눅이 든 듯 아이고, 내가 주책이었네라며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부축하며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여보. 노인네가 뭘 알겠어. 그냥 한 소리겠지.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 속 실루엣, 사라진 사진들, 그리고 대판 싸웠다는 증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핑계를 대고 먼저 침실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짧게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주, 박선주, 남편의 여동생, 저에게는 시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년 전 시댁의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완전히 연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누이와는 이제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리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 선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갈망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전화는 끊겼고 곧이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한 여자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 여자 깨어났다는 거 사실이야?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이제 안전한 거 맞아? 우리 안전. 그 두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시누이 박선주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깨어난 것이 왜 그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걸까? 욕실 문이 달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돌아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자는 척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침대 옆에 서서 잠든 줄 아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나를 옥죄는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옆에 누워있는 저 남자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선주? 그 이름은 왜 꺼내? 당신도 알잖아. 우리 그 애랑 연 끊은 지 오래된 거. 휴대폰에 찍힌 선주라는 이름을 애써 태어난 척 물었을 때 남편은 질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꿈을 꾼 것인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음성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 우리 이제 안전한 거 맞아?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 건강을 생각해 직접 만든 야채 수프를 내왔고, 낮이면 지루해할까봐 함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제 다리를 주무르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 앞에서 제 의심은 마치 부끄러운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 강할수록 더 짙어지는 법. 그의 완벽함 속에서 저는 아주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메시지 알림이 울려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꼭 저를 재운 뒤에 혹은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몰래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잠든 척하고 실눈을 뜨고 본 그의 얼굴에는 낮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하고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그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잠시 나갔다 올게. 동창들 상가에 좀 들러야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저녁 좀 먹고 올게. 회사 후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네. 병문안 좀 다녀와야겠어. 매주 수요일 그는 다른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 넘게 반복되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수요일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그는 저 모르게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상대가 누구일지 저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박선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의심의 실체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남편은 어김없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기 모친상이라서 저녁 늦기 전에 돌아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의 차가 동네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곧바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차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했습니다. 동창 모친상이라는 그의 말과 달리 차는 장례식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한마음 요양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요양병원? 여긴 왜 온 걸까? 저는 택시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남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매주 오던 사람처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스크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은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방문객 명단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병실 302호 VIP 환자명 김순자. 김순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름. 대체 누구인데 남편은 매주 이곳을 찾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302호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나는 분명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오빠, 그 여자 상태는 좀 어때? 아직도 옛날 일은 기억 못하는 거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주, 신우이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남편과 신우이 단둘이 있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라는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 위장된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곳은 두 사람이 미래를 갖기 위한 비밀 장소였습니다. 아직은. 근데 자꾸 이상한 걸 묻기 시작했어. 사진은 왜 없냐? 앨범은 어디 있냐? 조만간 뭔가 눈치챌지도 몰라.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오빠가 확실히 했어야지. 신우이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러워. 그러니까 내가 더 조심했어야지. 왜 자꾸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겨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그건 오빠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문틈에 기대선 채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신우이가 신경질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하고 빛을 반사하는 무언가를. 작고 하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 제가 3년 전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결혼 반지였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결혼 반지가 저 여자의 손목에, 그것도 목걸이 펜던트로 걸려 있는 걸까? 제가 그 반지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남편도 신우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특별히 디자인해서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저는 며칠 밤낮을 울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반지가 무슨 대수야. 내가 나중에 더 예쁜 걸로 다시 해줄게.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지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 속에서 저만 바보였습니다. 제 결혼 반지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두 사람이 내 것을 훔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돌아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뛰쳐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실은 나를 겨누는 칼날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상철과 신우이 박선주, 두 사람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주 추악하고 무서운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뱉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얼굴 뒤에, 저토록 다정한 표정 뒤에 나를 배신하고 내 모든 것을 훔쳐간 악마의 민낯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해골처럼 깡마르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제 얼굴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동자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그래, 서지연.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의 거짓말에 놀아날 여유도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지금부터는 연극이야. 나는 기억을 잃고 남편의 보살핌에 의지하는 연약한 아내를 연기해야만 해.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증거를 찾아야만 해. 저는 거울 속의 저 자신에게 똑똑히 명령했습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절대 내색해서는 안 된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착한 아내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고맙다고 미소 지었고 그가 들려주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오직 단 하나, 시누이의 목에 걸려 있던 제 결혼 반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든 남편을 등지고 누워 저는 필사적으로 그 반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남편은 서프라이즈라며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를 위해 심플한 링 위에 최상급의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만을 올린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니셜과 결혼한 연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J 2013 상철과 지연 2013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반지를 잃어버렸던 날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정원을 손질하다가 장갑을 벗는 순간 손가락이 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온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졌습니다.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고 쓰레기통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러다 당신 몸 상해. 반지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더 크고 좋은 걸로 사줄게. 응?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상심에 빠져 있는데 함께 찾아주기는커녕 그저 잃어버렸다고 단정하고 새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치 그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자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거짓말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따라주는
따뜻한 커피 잔을 받아들며 저는 아주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정말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여보,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결혼 반지 꿈을 꿨어요. 참 예뻤는데 그렇죠? 제 말에 남편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자신의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반지 얘기는 왜? 낡아서 버렸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문득 궁금해져서요. 그 반지 안쪽에 우리 이름 새겨져 있었던 거 기억나요? S-J 2013.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니셜을 언급하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에이, 어떻게 그걸 잊어요. 당신이 직접 디자인한 거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라고. 혹시 정말 버린 거 맞아요?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혹시 어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파고들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집요한 추궁에 남편의 얼굴에서 마침내 다정하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내가 버렸다면 버린 거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카로운 위협이 담긴 목소리. 왜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지? 당신 몸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자꾸 옛날 일 들추는 거 당신한테 안 좋아.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지내. 그게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야. 그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은 더 이상 캐묻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문을 열고 나가 문을 닫는 순간 철컥 마이너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가 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 철컥이 아니라 쿵 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육중한 쇳소리. 순간 제 눈앞에 다시 한번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제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던 그 소리. 녹슨 철문이 닫히는 둔탁하고 거대한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던 자물쇠가 잠기는 소름 끼치는 소리.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발버둥 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라고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그 공간 안에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 공포, 그리고 회소 공포증이 불러오는 숨막히는 압박감.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을까? 그 끔찍한 감각은 대체 뭐였을까?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은 이미 거실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커피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깨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졸음운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갇혔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어딘가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남편의 경고, 어쩌면 나를 그곳에 가둔 사람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 기억의 봉인이 아주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였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여전히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던 그 끔찍한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때 거실로 나갔던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는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또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어디 아픈 거야? 그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어김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잠기는 문과 어둠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기억나요? 내가 갇혔던 곳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제가 횡설수설하며 묻자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그 온기가 제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 말 잘 들어. 그가 아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가.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는 과연 어떤 거짓말로 나를 또다시 기만할까? 제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날 당신 사고 나던 날 우리 대판 싸웠어.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순순히 싸움을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였어.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하지만 그날따라 우리 둘 다 예민했고 결국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퍼부었지. 그리고 당신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어. 남편은 말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잡았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 당신이 사고가 났다고 병원으로 오라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의 눈물이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불신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 의사는 나에게 말했지. 아주 작은 충격이라도 다시 받게 되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지워버린 거라고. 그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절한 후회와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여보. 집에 있는 사진이며 앨범이며 당신과 나의 과거가 담긴 모든 물건들을 내 손으로 다 치워버렸어. 당신이 그걸 보고 혹시라도 그 끔찍했던 나를, 나와 다투었던 그 기억을 떠올릴까봐. 그 기억 때문에 당신이 다시 잘못될까봐 너무나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고. 그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 과거를 전부 지워서라도 당신이라는 사람만은 내 곁에 붙잡아두고 싶었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 손등이 그의 뜨거운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쏟아낸 눈물의 고백은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진들, 부부 싸움에 대한 동네 노인의 증언,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말라던 그의 차가운 경고까지도. 그 모든 것이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니. 내가 그를 오해했던 걸까? 신우이의 반지는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녀가 내게 말하지 않고 내 반지를 주워 가졌던 걸까? 요양병원에서의 대화도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앞뒤 정황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악마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 단단했던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가 기억하는 불길과 창고의 기억은 사고가 만들어낸 끔찍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저를 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집안의 묵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과거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음도 함께 정리하라는 뜻이겠지요. 옷장 깊숙한 곳, 남편이 더 이상 입지 않는 낡은 옷들을 꺼내 헌옷 수거함에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 낡은 스웨터들을 하나씩 꺼내 커다란 봉투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봉투에 옷을 쑤셔 넣던 제 손끝에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옷이 아니었습니다. 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뭘까? 의아한 생각에 옷더미를 헤치고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은색 노트북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쓰다가 5년 전쯤인가 새 것으로 바꾸면서 더 이상 쓰지 않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노트북을 진작에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버리려고 내놓은 헌옷더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물건을 몰래 감춰놓은 것처럼 저는 노트북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홀린 사람처럼 노트북을 제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난 척 헌옷이 담긴 봉투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봉투를 내려놓고 저는 숨겨 들어온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자 익숙한 브랜드 로고가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방전되었는지 전원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차갑고 생명 없는 쇳덩어리가 지금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찾는 진실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날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잠들어 있다고.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눈물과 고백에 흔들렸던 마음이 이 낡은 노트북 하나로 인해 다시금 의심과 희망으로 요동쳤습니다. 이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이것이 나를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일까? 아니면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을 판도라의 상자일까? 저는 노트북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을 들여다봐야만 했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고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온갖 잡동사니들과 엉켜있던 낡은 충전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노트북의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코드를 꽂자 노트북의 작은 램프에 주황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꺼져 있던 기계에 다시 피가 도는 듯한 그 작은 불빛이 어쩐지 제 심장에도 불을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암호였습니다. 충전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남편이 쓰던 것입니다. 당연히 암호가 걸려 있을 터. 5년도 더 지난 암호를 제가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푸른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타난 암호 입력창.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나는 모든 조합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생일, 우리의 결혼 기념일, 그가 좋아하던 숫자, 아들의 생일, 제가 좋아하던 애칭, 모두 틀렸습니다. 암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무심한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진실의 문턱에서 이 작은 암호 하나에 가로막혀 돌아서야만 하는 걸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S, E, O, N, J, U. 그리고 그녀의 생년월일 4자리. 신우이 박선주의 이름과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환영합니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바탕화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남편의 낡은 노트북 암호가 신우이의 이름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추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방으로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와 사진, 동영상 폴더를 닥치는 대로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회사 서류나 가족 사진, 오래된 영화 파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 제가 사랑했던 시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오해한 걸까? 암호는 그냥 우연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바탕화면 한 구석에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개인자료.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폴더를 더블 클릭하자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만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메모 315.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의 날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익숙한 우리 집 거실이었습니다. 영상은 고정된 채 소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웹캠 테스트라도 하다가 끄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와인 잔을 앞에 두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남편과 신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남편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서류는 다 준비된 거지? 생명보험 증서랑 저 여자 명의로 된 상가 건물 등기 서류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명보험, 상가 건물. 그녀가 말하는 저 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다 챙겨놨어. 변호사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놨으니까. 이제 그 여자는 그냥 걸어다니는 돈벼락이나 마찬가지야. 사고만 나주면 그 모든 게 고스란히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사고? 오빠, 확실한 거지? 실수하면 안 돼. 저 여자 보기보다 의심 많고 꼼꼼하잖아. 실수? 하하. 선주야, 넌 아직 오빠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날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는데 창고에 있는 저 인화성 물질들 그냥 폼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 내일 저녁 그 여자가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건 끝나는 거야.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사고사로 처리될 테니까. 창고, 인화성 물질, 사고사. 그 단어들이 제 뇌리에 하나씩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창고는 제가 기억 속에서 갇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말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야. 그럼 그 돈 받으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할까? 파리에 가서 쇼핑부터 할까? 파리? 겨울
K를 좀 더 키워봐. 우리는 저 여자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을 갖게 되는 거야. 스위스에 별장을 사고 지중해에 요트를 띄우는 거지. 그리고 너와 나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지긋지긋한 서지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저는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불륜,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재산을, 저의 목숨을 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제가 3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동안 이들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저를 돈벼락이라 부르며 제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남편의 눈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던 그 절절한 고백,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역겨운 악어의 눈물이었을 뿐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온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악마 같은 인간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의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남편의 귓가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오빠.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나는 거지. 남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다 끝난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가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제 영혼의 피눈물이었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분노의 결이었습니다. 그래, 박상철, 박선주, 너희들이 말했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아니, 틀렸어. 내가 눈을 뜬 그날부터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 거야. 너희들의 지옥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노트북 화면이 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분노로 울부짖는 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뺨 위에는 차가운 소금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큰 칼을 들고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저 악마들의 심장에 꽂아 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즉흥적인 복수는 그들이 내게 가한 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였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미수와 재산 편취를 위한 공모 혐의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자신들의 죄를 곱씹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 한 푼 구경하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옆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해졌고 제 가슴은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의 역겨운 위선과 거짓된 다정함을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기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인간, 자신이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 내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가련한 장기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마음껏 즐겨둬. 내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노트북 속 영상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영상은 살인 공모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그냥 농담이었다, 술김에 한 헛소리였다고 발뺌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화재 당일 그들이 나를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 저는 3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끔찍한 말다툼, 울면서 집을 뛰쳐나왔던 순간, 그리고 나를 달래주겠다며 다가왔던 신우이의 얼굴. 형님, 오빠가 너무 심했죠.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잠시 창고에 가서 머리 좀 식혀요. 제가 맛있는 차라도 한 잔 타서 가져갈게요. 그녀는 그렇게 나를 별채에 있던 낡은 창고로 이끌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녀의 위선적인 위로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창고에 들어선 순간 뒤에서 문이 닫혔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틈으로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떠올렸을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갇혀있던 창고의 작은 창문, 그 창문 너머로 보이던 이웃집의 뒷마당, 그리고 그 집 벽에 붙어있던 빨갛게 깜빡이던 작은 불빛, CCTV. 우리 집과 이웃집 사이의 좁은 골목을 비추고 있던 이웃집의 방범용 CCTV였습니다. 그 이웃집은 제가 쓰러지기 몇 달 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어났을 때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2년 전에 야반도주하듯 떠났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그렇다면 CCTV 영상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살던 이웃과 아주 친했는데 연락이 끊겨 아쉽다며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겠냐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는 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결국 집주인의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은 남자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화재 사고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혹시 그때의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게 벌써 3년 전 일인데요. 저희도 이사 나오면서 장비는 다 처분했고 영상 같은 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려 할 때 그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그때 옆 가게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혹시 몰라 그날 주변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따로 빼놓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증거로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요. 이사하면서 짐 어딘가에 넣어뒀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그에게 감사하다고 꼭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사모님. 다행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한 걸음에 그가 알려준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낡은 하드디스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곧바로 컴퓨터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하드디스크라 바로 연결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몇 가지 장비를 연결하더니 마침내 모니터 화면에 영상 폴더들을 띄워주었습니다. 저는 사고 날짜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골목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화면 속으로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창고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육중한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커다란 자물쇠를 꺼내 문고리에 채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듯한 기름통을 들고 와 창고 문 주변에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활활 타오르는 창고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악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공동 범행,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백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흘릴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진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안도감과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는 차가운 희열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수리기사에게 영상 파일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와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초동의 한법무법인 앞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흔들림 없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백승수 변호사님 되시죠? 저 서지연입니다. 네, 3년 전에 상담드렸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변호사님 사무실 앞입니다. 제 남편 박상철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USB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 무대 뒤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배우들은 숨을 죽이고 조명은 제자리를 찾으며 관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를 채웁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무대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백승수 변호사와 2명의 형사 앞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노트북 영상, CCTV가 담긴 USB,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몰래 녹음해 온 남편과 신우이의 대화들. 증거들을 확인한 형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공모입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2 사람 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백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의 지루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직접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파멸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경찰과 변호사는 제 계획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정수사,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만난 사람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믿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거액의 유산을 남겨두셨대요. 제 말에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산? 그게 정말이야? 얼마인데?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걸 찾으려면 직계가족 2명의 보증 서명이 필요하대요.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랑 아가씨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돼요. 물론 2 사람에게도 두둑하게 살해할게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우리끼리만 알면 되잖아요. 저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비밀과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자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당장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흥분한 목소리. 2 악마는 또 다른 횡재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지옥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백 변호사의 새로운 사무실로 위장한 경찰이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한껏 멋을 부리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벌써 그 돈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마주하며
태연하게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요. 두 사람은 서류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앞다투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 손으로 직접 당신들 죄를 인정해줘서.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 대신 제 뒤에 있던 대형 모니터에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3년 전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보험을 논하며 내일이면 끝난다고 속삭이던 두 사람의 모습,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폐업 가게의 CCTV 영상. 신우이가 나를 창고로 밀어넣고 남편이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뒤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던 그 끔찍한 장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니터 속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그 여자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며. 남편이 먼저 신우이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야말로 완벽한 계획이라고 큰 소리 쳤잖아. 나는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신우이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의 조각들을 스스로의 입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문을 잠그고 당신이 불을 붙였잖아. 그 전에 인화성 물질을 창고에 갖다 놓은 건 당신이잖아. 저는 그 추악한 다툼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자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상철, 박선주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뒤 법정 가장 뒷자리에 앉아 저는 마지막 선고를 들었습니다. 남편 박상철 무기징역, 신우이 박선주 징역 20년.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죄수복을 입은 채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텅 빈 집.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잃어버린 3년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꽃다운 인생의 한가운데를 텅 빈 시간으로 보내버렸다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내기 위해 필요했던 길고 긴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낡고 썩은 가구를 집 밖으로 드러내야 비로소 새로운 가구를 들릴 환한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잃은 대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는 법을 배웠고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등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 흉터는 저에게 평생 고통을 상기시키는 낙인이 아니라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저무는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은 그들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30년은, 아니 50년은 온전히 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제 두 손으로 아주 단단히 행복하게 지켜낼 겁니다. 나는 다시 나의 인생을 시작합니다.